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 개의 강좌를 연속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보교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초등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정보교과라고 하는 과목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 내용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 강의로 주제를 정해서 올리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곱셈식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제 강의 틀은 어떤 공통된 형식을 갖추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배경적 이론이 들어가고 지금처럼 특정 주제를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정보교과라는 용어라는 말 대신에 저는 알고리즘적 사고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용어 알고리즘적 사고교육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건 아니고요. 벌써 한 50년 전서부터 미국에서 CT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Computational Thinking, 그래서 약자로 CT라고 쓰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이 지금까지 되어 왔지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그분들이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여기서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이 이론에 대해서는 많이 접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도 CT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아보고 좀 공부를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CT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 표로서 제가 이제 제시한다 그러면은요, 과연 컴퓨테이셔널 사고 교육이란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 지능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 뇌의 작동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을 지도하자, 초중고 학생들을 지도하자는 건데요. CT 교육의 정의는 형식화, 추상화하는 문제와 관련된 인간의 사고 과정입니다. 즉 인간의 사고 과정이고요. 이 인간의 사고 과정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인간 지능으로부터 보통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60년대, 70년대에 일본의 라디오 같은 것을 갖고 와서 부품을 분해해가지고 그것을 알아내서 모조품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은 겁니다. 인간 지능에 대해서 아는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갖고 온 것입니다. 즉 인간 지능이 훨씬 먼저이고 훨씬 더 영역이 넓어요. 뭐 우주 정도로 넓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냥 조그만 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 알렌 튜링이 1950년에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인공지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학원 교육에서 주로 대학원 교육입니다. 이거는 학부라기보다는 대학원 교육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스스로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그건 인간지능의 문제이지만 인공지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수학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교육에서는요. 우리나라만 예외라고 나는 봐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 이상에서의 교육이고요. 굳이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인공지능 키트 활용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이란 그냥 인공지능 키트 활용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ICT 활용 교육의 연장선이지요. 다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CT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곱셈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CT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즉 Computational Thinking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교육학적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정의 하에서 당연히 핵심 개념 요소라고 하는 게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랙티스서부터 해가지고 모델링,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 시스템 띵킹 프랙티스. 그래서 이걸 핵심 개념 요소라고 했는데요. 저는 번역을 한다면 컴퓨팅, 시스템, 모델링, 데이터 문제로 나는 분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생을 가르칠 적에 초등학교에서 정보교과에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잖아요. 그거에 대한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틀이 있어야 되겠지요. 정보교과라면 정보교과에 정의가 있는 거고요. 그거에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핵심 개념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통용되는 겁니다. 벌써 40-50년 전서부터 특히 수학이나 과학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론적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틀에 맞춰서 초등정보교육, 소위 말하는 초등정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안을 저는 내놓을 것입니다. 물론 유럽에서의 한 학자가 제기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제기를 하는데요. 주로 초등은 알고리즘적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abstraction. 그러니까 소위 인공지능 교육에서의 분류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즉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즉 자, 우리가 이제 바퀴, 자동차 바퀴, 그렇죠? 그 다음에 자전거 바퀴, 그 다음에 쟁반, 이런 거를 예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엇을 끌어냈나요? 원을 끌어내지요. 그렇죠. 원. 이게 추상화예요. 그리고 플라톤은 이거를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이데아라고 불렀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교육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 뚝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 고전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자, 또한 제가 이제 인공지능 교육 소위 그거에 대한 CT 교육의 정의를 간략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요소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사실은 교수법으로서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교수법이 도입이 되면은 지금과 다른 그런 질문 형태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곱셈식을 강의할 적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식의 질문의 변형이 오는가를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핵심 질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고와 탐구를 자극한다,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 토론과 논쟁으로 이어진다, 해당 단어는 학습기간의 질문을 반복한다, 타당한 근거와 증거를 요구한다, 대답은 학생마다 이해 깊이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거를 이제 플라톤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비판적 검토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됩니다. 플라톤은 이걸 뭐라고 그런 거예요? 비판적 검토입니다. 엘렌 코스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플라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최근에
교육학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거는 뭐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이 표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교수 용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개념 요소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내용들은 어느 시기에 도입이 된 것인가, 이거를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고, 오늘은 뭘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곱셈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뜻이죠. 과연 곱셈 시기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덧셈의 횟수를 어떻게 줄였는가.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시지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등에서 말하는 곱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등에서의 정의는 이거는 덧셈의 특별한 형태예요. 이건 덧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덧셈의 특별한 형태예요. 뭐냐면은 덧셈을 할 적에 42 더하기 56도 있겠지만 우연치 않게 동일한 숫자가 꽤 많이 합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42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42를 몇 번 썼나요? 42를 26번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덧셈 횟수로 말하면 25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5회의 덧셈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물론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인간의 뇌는, 인간의 사고는 어떤 쪽으로 이 문제를 생각을 할까요? 이게 시작입니다. 분명히 좋아요.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더 하고, 다 해서 25번 더 하면 돼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의 본성은 이 덧셈의 횟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고 인간 뇌의 작동 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인공지능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지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인간지능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즉, 이렇게 많은 횟수가 있으면 분명히 어떻게든지 횟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시기적으로 기원전 2000년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기원전 3000년의 이야기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는 연산은 덧셈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곱셈은 따로 연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덧셈의 특수한 형태라고 그랬죠. 그러면 1하고 42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더해요. 1을 더하면 2. 42 더하기 42 하면은 84죠. 그렇죠. 2 더하기 2는 4. 84 더하기 84는 168. 곱하면 안 돼요. 더해야 됩니다. 4 더하기 4는 8. 그 다음에 8 더하기 8은 16.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떡할? 이게 1단계죠. 자, 그런 다음에 횟수를 줄여야 하는 방법 문제잖아요. 그럼 어떡하냐면 26을 결정을 해야 되죠. 왜냐면 여기 26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이 32가 되기 때문에 26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26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이건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예입니다만은 이게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가 상당히 큰 겁니다. 16부터 결정을 합니다. 16이 제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 숫자가 뭐 275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작은 것부터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빼면 얼마죠? 10이잖아요. 바로 이 개념이죠. 26보다 제일 작은 게 처음으로 결정됩니다. 그럼 차이가 10이죠. 10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8이죠. 그럼 차이가 2죠. 2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2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6 곱하기 40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연산한 거예요? 청동기 시대 때는요. 672 더하기 336 더하기 84를 한 것입니다. 내가 쓸게요. 672 더하기 336 더하기 84를 한 것입니다. 그럼 횟수가 몇 번일까요? 이거는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빼도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죠. 요거 5번, 요거 6번이죠. 그러니까 25회를 몇 번으로 줄인 거예요? 6회로 줄인 것입니다. 6회로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제 그 교육과정상 중학교 다닐 적에 배웠던 분도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26을 16, 8, 2로 결정하는 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1, 1, 0, 1 없잖아요. 0이잖아요. 즉 1, 1, 0, 1, 0이라고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가 이진법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알고리즘은 뭐예요? 이런 알고리즘을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죠.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나 봐요. 이거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16이 제일 먼저 결정됩니다. 차이가 10이죠. 10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8이죠. 차이가 2죠. 2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이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지금 뭐라고 쓴 거예요? 1, 1, 0, 1, 0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진법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곱셈식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인간한테 동일한 숫자를 꽤 많이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뇌의 반응은 뭐예요?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나타나요? 분명히 횟수를 줄일 것입니다. 그럼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지금 2021년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진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어디서 제가 갖고 왔는가를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이집트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이집트가 처음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쪽에서 침략을 받게 돼요. 그 종족이 누구냐면은 힉소스 족입니다. 그래서 1700년대 초반에 이거는 이제 역사가들 사이에 많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나서 1570년에 쫓겨나요. 독립을 하는 거죠. 이집트가. 그래서 약 150년 동안 힉소스가 이집트를 지배를 합니다. 자, 힉소스 왕이에요. 힉소스 왕이 아포피스가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왕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는 이 이집트의 문명에 놀랍니다. 특히 수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존경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당시의 공무원입니다. 서기라고 하는 공무원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 제12왕조 때 파라오 이름은 아네멘하트입니다. 3세인데 기원전 이때예요. 쓰인 문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가 좀 정리정돈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스라고 하는 서기가 수학 문제 87개로 책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야로 나눠요. 그다음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나눠서 책을 저작합니다. 최초의 수학자이죠. 그렇죠? 존재하는 것, 기록에 의한 최초의 수학자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게 곱셈식이고 이 곱셈식을 소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용어 정보교과에서는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좀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곱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현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대체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쓸 텐데 러시아 농부들이 했던 겁니다. 러시아 농부들은 이 곱셈을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이렇게 26과 41을 쓴 다음에 이쪽은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나누면 13이죠. 이쪽은 2배를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을 반을 나눌 적에 소수점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정수 파트만 택하는 거예요. 그럼 6을 나누면 3이죠. 3을 나누면 1.5지만 정수 파트를 택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홀수가 남아있는 녀석들만 쭉 더하면은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리즘이죠. 우리는 이런 알고리즘을 대체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대체 알고리즘을 많이 봐왔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의 격자 곱셈법. 그건 대체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은 알고리즘 중에서 사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이 이진법 체계, 이거만큼 더 좋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 인류는 청동기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개발한 이 그리디 알고리즘보다도 더 좋은 알고리즘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저는 초등학생을 지도할 적에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곱셈식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관찰을 시켜요. 적당하게 가서 이게 1,300원짜리인데 그럼 자판기에 가서 물건을 사게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1,300원이에요. 1단계 1,300원짜리 제가 이제 사이다를 결정을 해요, 학생이. 그러면 이제 돈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물건을 선택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슬름돈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거슬름돈이 나와야 되겠죠. 거슬름돈은 얼마인가요? 1,300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입구에서 1,300원이니까 이제 700원이 나와야 되겠죠. 기존에는 어떤 문제? 2,000원에서 1,300원을 빼어보자. 700원이다.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나 알고리즘 사고 교육에서는 여기서 이야기가 진행이 더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학생들한테 관찰을 시킨다 그랬죠? 과제입니다. 관찰을 시켜요. 뭐라 그러냐면은 거슬럼돈이 어떻게 떨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떨어지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T 교육에서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이 CT 교육에서는 선생님들의 질문이 바뀐다 그랬죠. 그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2,000원이 있단다. 1,300원을 택했지? 사이다. 그러면 거슬럼돈이 얼마니? 네, 2,000에서 1,300원 빼면 700원입니다. 됐어. 정답입니다. 질문이 바뀌죠.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동전이 어떻게 떨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CT 교육의 문제고 알고리즘의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경우의 수예요. 즉 7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동전을 좀 단순화하겠습니다. 10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물론 이론도 있지만 50원, 100원 단순화할게요. 그 다음에 500원이라는 동전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수학적 본질은 뭐냐면 주어진 700원을 동전으로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뭐예요? 개수가 제일 많은 겁니다. 개수가 제일 많은 게 10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70개 있죠. 그렇죠? 제일 많은 게 70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0원짜리 동전이 하나 들어가면서 개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자, 여기서의 가장 수학적 의미를 담은 질문은 뭐예요? 동전의 개수가 언제 제일 적냐는 거예요. 최적화 문제죠. 동전의 개수가 언제 적냐는 것입니다. 개수가 언제 적냐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리즘 없이도 학생들은 1,700원이니까 내가 500원짜리 동전 한 개 500원짜리 하고요. 그럼 뭐 100원짜리 두 개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자판기에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동전이 있으면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자, 700원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먼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00원이니까 200원 남잖아요. 100원짜리 두 개가 결정되죠. 그러면 제가 뭘 관찰시킨 거예요? 학생들한테 제가 요거 뚜껑을 잘 열어서 어느 동전이 먼저 떨어지냐를 관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떨어져야 돼요? 500원이 먼저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에 나왔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컴퓨터에서 그 RLC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뭐 신용사회에서는 그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문제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7에 327승 이런 것도 뭐 이게 400만 달인데 이걸 어떻게 써야 안 되죠. 이런 거 계산할 적에도 뭐예요? 바로 이 체계를 쓰는 거예요. 즉 327을 뭐 한 거예요? 이집트인의 곱셈처럼 한다면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럼 그 차이가 나죠? 것 중에서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이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이집트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봐주셨으면 해요.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논의사항이라는 제가 용어를 썼는데요.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지도 방안이 뭐냐는 것입니다. 좋아요. 파이썬을 쓰던 또 다른 뭐 쉬운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지금 했던 그 곱셈식을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교사의 핵심 질문이 바뀌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덧셈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진법 얘기라고 했죠. 또 하나는 자, 사실은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비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나오는 얘기이지만은 꼭 여기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아프리카의 가치 얘기, 청동기 시대의 가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진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두 명의 위대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폰 노이만이고 한 사람은 알렌 튜링입니다. 컴퓨터를 만든 수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만들고 나서 이진법이 도입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진법은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지능의 문제로서 이미 청동기 시대에 나왔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의 문제거든요. 그게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활용됐다는 것이지 두 수학자가 컴퓨터 만들면서 이진법을 도입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좀 학생들한테 전달, 즉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학생들한테 제가 했던 그와 같은 논조를 그렇죠. 맥락을 나는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사실은 소위 여러분들이 초등에서 말하는 정보교과 좋아요. 인공지능 좋아요. 물론 제가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AI 키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청동기 시대의 가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고대 문명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황당하게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외국에 벌써 40년, 50년서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런 거에서도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갖고 있는 확신, 즉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정보교과에서 그런 강의를 해야 되게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주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곱셈식이라고 하는 것을 CT 교육 입장에서 하면은 어떻게 교수법이 바뀌고 어떻게 교사들의 질문이 바뀌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